여러분은 오래전 헤어진 사람의 흔적을 갑자기 발견한 적 있으신가요? 저는 몇 년 전 이사하면서 짐을 정리하다가 첫사랑이 써준 편지를 발견했거든요. 분명히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책 사이에 끼어 있더라고요. 그 순간 심장이 얼마나 쿵 내려앉던지요. 오늘 이야기는 26년 전 헤어진 아내의 반지가 낯선 젊은 여자의 손가락에서 나타난 이야기입니다. 그 반지 어디서 난 거야? 재벌회장 재혁이 새로 온 가정부 다은의 손목을 잡고 소리쳤습니다. 이건 저희 어머니 유품이에요. 돌아가시기 전에 주셨어요. 다은이 놀란 얼굴로 대답하자 재혁의 눈동자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반지 내가 좀 볼 수 있겠나? 재혁의 물음에 다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반지는 내가 선물한 건데. 회장의 말뜻을 다은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연 봄날은 언제나 여러분께 가슴 따뜻하고 오래 기억에 남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오래전 소중한 사람의 흔적을 뜻밖의 곳에서 만난 적이 있다면 댓글로 그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인사드리겠습니다. 5월의 새벽은 아직 어스름했습니다. 한남동 골목 끝 담장마다 붉은 장미가 늘어진 저택. 앞으로 낡은 캐리어 하나가 덜컥덜컥 소리를 내며 굴러오고 있었어요. 캐리어 바퀴 하나가 반쯤 빠진 탓에 돌바닥에 끌릴 때마다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냈지만 그것을 끌고 걷는 26살 오다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노란색 긴팔 티셔츠 위로 얇은 검정 카디건을 걸친 채 검정 바지에 낡은 운동화 차림이었죠. 카디건 소매 끝이 손등까지 내려올 만큼 조금 컸어요. 어머니 장례를 치르던 날 걸쳤던 것과 같은 카디건이었습니다. 저택 정문 앞에서 다은은 발을 멈췄어요. 철제 대문 너머로 붉은 장미가 담장을 타고 넘어와 보도블록 위에까지 가지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5월 새벽 특유의 서늘한 공기 속에 꽃향기가 엷게 번졌죠. 크고 화려한 저택이었지만 이른 새벽의 저택은 조용하고 낯설었어요. 다은은 그 꽃을 잠깐 올려다보다가 인터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 뒤 대문이 소리도 없이 안쪽으로 밀렸어요. 오다은 씨? 6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짧게 정돈된 회색 머리에 어두운 집사 정장, 흰 셔츠까지 빈틈 하나 없이 갖춰 입은 사람이었죠. 집사 문상철이었어요. 그는 다은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곧바로 말을 이었습니다. 규칙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회장님 동선과 절대 겹치지 않을 것. 먼저 말을 거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눈이 마주치면 먼저 시선을 내리십시오.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겠다는 듯 또렷하고 건조한 목소리였어요. 다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캐리어 손잡이를 조금 더 꽉 쥐었죠. 처음부터 잘못하면 안 된다. 조용히 실수 없이 버텨야 한다. 저택 내부는 넓고 고요했습니다. 현관을 들어서자 발밑으로 두터운 카펫이 깔려 있었고 높은 천장 아래 샹들리에가 은은하게 빛을 내리고 있었어요. 창밖 정원에는 붉은 장미가 가득했지만 집 안에는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크고 아름답고 그리고 몹시 차가운 곳이었죠. 문상철의 안내를 따라 주방에 들어서자 50대 중반의 여자가 서 있었어요. 짧게 정리한 머리에 짙은 색상의 허리에는 주방용 앞치마를 두르고 팔짱을 낀 채였습니다. 주방장 나옥분이었죠. 그녀는 다은을 보자마자 아래에서 위로 천천히 시선을 올렸어요. 말보다 눈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에도 새로 온 사람들 많았어요. 그런데 다 한 달도 못 버티고 나갔죠. 각오는 됐어요? 다은이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나옥부는 코끝으로 짧게 바람을 내보내고는 뒤돌아섰죠. 그러고는 말없이 접힌 옷가지를 다은 쪽으로 내밀었어요. 검정색 메이드복과 노란 앞치마, 노란 두건이었습니다. 갈아입고 나오세요. 다은은 작은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었어요. 긴 웨이브 머리를 낮게 올려 단정하게 묶고 노란 두건을 얹었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이 낯설었죠. 하지만 왼손 약지의 루비 반지만은 그대로였어요. 다은은 반지를 한번 내려다보고는 탈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오전 7시 다은에게 주어진 첫 번째 임무는 아침 식기 세팅이었어요. 나옥부는 어느 서랍에 무엇이 있는지 따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다은은 서랍을 하나씩 조심스레 열어보며 접시와 잔, 수저를 꺼내 식탁 위에 늘어놓았죠. 식탁보의 잔주름도 손바닥으로 조심조심 펴가며 세팅을 마쳤어요. 서툴지 않으려 애썼지만 처음 보는 식기들이라 하나하나 확인하느라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때 문상철이 식당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의 눈이 식탁을 훑더니 잠깐 멈췄습니다. 찻잔이 하나 빠졌습니다. 다은은 말없이 곧바로 주방으로 들어가 잔을 가져다 놓았어요. 작은 실수였지만 목덜미가 서늘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전 8시 조금 전이었죠.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윤재혁이 들어왔어요. 정돈된 회색 머리, 검정 정장에 흰 셔츠, 무늬 없는 파란색 넥타이였습니다. 60을 넘긴 나이였지만 등이 곱고 걸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중후하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눈매 어딘가에 오래되고 깊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슬픔인지 회한인지 겉으로는 쉽게 읽히지 않는 것이었어요. 다은은 식탁 한쪽에서 물을 따르다가 잔을 잔받침에 살짝 부딪혔습니다. 가볍게 탁 하는 소리가 났어요. 윤재혁의 시선이 소리나는 쪽으로 올라왔죠. 눈이 마주친 건 찰나였습니다. 다은이 먼저 시선을 내렸어요. 재혁은 자리에 앉아 수저를 들었습니다. 다은은 한쪽 벽 가까이 물러서서 숨을 죽이고 자리를 지켰어요. 최대한 없는 사람처럼 있으려 했죠. 그러다 재혁이 물잔을 내려놓으며 문상철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새로 들어온 사람인가? 문상철이 고개를 숙였어요. 네, 회장님. 오늘 첫 출근한 오다은 씨입니다. 주방 보조와 객실 정리를 맡게 됐습니다. 재혁은 더 묻지 않고 다시 수저를 들었습니다. 다은은 안도하며 한 발짝 물러서려 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죠. 재혁의 시선이 다은의 손 위에서 멈췄습니다. 다은의 왼손 약지, 그 손가락에 작은 반지 하나가 끼워져 있었어요. 금빛 바탕에 붉은 루비가 박힌 오래되고 소박한 반지였습니다. 재혁의 수저 잡은 손이 공중에서 멈췄어요. 눈이 그 반지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정적이 조금 길어졌죠. 잠깐. 낮고 짧은 한마디였어요. 다은이 몸을 굳혔습니다. 그 반지 가까이 보여줄 수 있나? 다은은 영문을 몰랐지만 조심스럽게 손을 앞으로 내밀었어요. 재혁은 손을 뻗어 다은의 손을 잡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반지 안쪽을 볼 수 있겠느냐는 듯 시선을 내렸죠. 다은은 영문도 모른 채 반지를 손가락 끝쪽으로 살짝 빼내고 안쪽이 보이도록 조심스럽게 돌렸어요. 순간 재혁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반지 안쪽에 작은 글씨로 각인이 새겨져 있었어요. 재혁은 그 글자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손끝이 아주 작게 떨렸어요. 떨림이 너무 미세해서 다은은 눈치채지 못했죠. 다은이 조심스럽게 먼저 말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겨주신 거예요.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재혁은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다시 눈을 떴을 때 그 눈빛은 조금 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누르고 있는 사람의 눈이었죠. 재혁은 말없이 식사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식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식당을 나서며 그는 문상철에게만 낮게 말했죠. 저 직원 당분간 지켜봐. 문상철은 이유를 묻지 않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식당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 남았습니다. 다은은 그 자리에 선 채 움직이지 못했어요. 나옥분이 주방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일한 뒤로 회장님이 신입한테 먼저 말 거는 건 처음 봤어요. 대체 뭔 반지예요? 다은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자신도 몰랐으니까요. 다은은 천천히 왼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붉은 루비가 창밖에 이른 아침 햇살을 받아 조용히 빛났어요. 어머니가 죽기 전날 밤 가느다란 손으로 직접 끼워준 반지였습니다. 엄마, 이 반지가 뭐야? 아무 대답도 없는 물음이었죠. 저택 정원에서는 5월의 바람이 붉은 장미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윤재혁의 서재에는 불이 늦게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 펼쳐진 서류들은 손도 대지 않은 채 그대로였어요. 재혁은 오래된 서랍 깊숙이 손을 뻗어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손가락 끝에 닿는 종이 질감이 낯설지 않았죠. 몇 번이나 꺼냈다가 다시 넣어두기를 반복했던 봉투였으니까요. 봉투 안에는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혼인신고를 한 뒤 동네 사진관에서 단 한 장 찍었던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여자였어요. 뒤로 낮게 묶은 머리, 베이지색 원피스, 그리고 왼손 약지에 끼워진 작은 반지. 재혁은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손끝이 사진 가장자리를 살며시 눌렀어요. 정혜윤이었습니다. 한성제과가 지금처럼 큰 회사가 되기 전 재혁이 공장 현장에서 일을 배우던 시절 곁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작은 지금처럼 화려한 저택이 아니라 서울 외곽의 작은 한성제과 공장이었습니다. 그때의 한성제과는 지금처럼 큰 회사가 아니었어요. 재혁은 후계자였지만 회장 아들이라는 이름을 앞세우기보다 반죽실과 포장실을 오가며 현장부터 몸으로 배우고 있었습니다. 혜윤은 그 공장 포장실에서 빵 상자를 묶던 직원이었어요. 말수가 많지 않고 손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재혁이 처음 그녀를 알아챈 건 포장실 창문 너머였죠. 혜윤이 상자를 묶으면서도 고개를 들어 창밖을 보던 순간이었어요. 그 눈빛이 이상하게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나란히 걷게 된 건 늦가을 퇴근길이었어요. 포장실 불이 꺼지고 혜윤이 낡은 가방을 들고 공장 문을 나왔을 때 재혁이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기다렸어요. 재혁이 그렇게 말했어요. 혜윤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앞서 걸었습니다. 재혁이 두 걸음 뒤에서 따라갔죠. 그렇게 두 사람은 공장 앞 골목을 함께 걸었어요. 결혼식은 조촐했습니다. 돈이 없어서만은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가 끝까지 그 결혼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식장도 드레스도 화환도 없이 두 사람은 구청 민원실 창구 앞에서 혼인신고서에 나란히 도장을 찍었어요. 재혁은 낡았지만 깨끗하게 다린 검정 정장의 흰 셔츠, 무늬 없는 파란 넥타이를 메고 있었습니다. 아직 지금 같은 회장은 아니었지만 얼굴만큼은 사람들의 시선을 붙잡을 만큼 반듯하고 잘생긴 남자였어요. 혜윤은 베이지색 원피스를 단정히 차려입고 그 옆에 섰습니다. 혼인신고를 마치고 나온 저녁, 재혁이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어요. 금빛 바탕에 붉은 루비가 박힌 작고 소박한 반지였습니다. 아직 내 이름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뿐이야. 나중에 꼭 더 좋은 걸로 바꿔줄게. 혜윤이 반지를 들여다봤어요. 그러고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걸로 충분해요.
당신이 끼워준 거잖아요. 재혁이 혜윤의 왼손 약지에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혜윤의 손가락이 따뜻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 명숙은 처음부터 혜윤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말투는 늘 점잖았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한성재과 후계자의 아내가 공장 포장실 직원 출신이라는 사실이 못마땅했던 겁니다. 결혼을 인정하지 않은 채 시간이 흘렀고 명숙이 처음 집을 방문한 날도 반가움보다는 못마땅한 기색이 먼저였습니다. 다가를 내오는 혜윤의 손을 흘긴 내려다보던 명숙이 웃음기 실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반지 참 소박하구나. 짧은 한마디였어요. 하지만 혜윤은 그 말이 축하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성재과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첫 번째 표시였죠. 재혁은 눈치채지 못했어요. 혜윤은 알았습니다. 결혼 2년이 지나도 아이 소식이 없자 명숙의 말은 더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이 집 며느리면 해야 할 일이 있어. 몸부터 챙겨야지. 명숙은 임신에 좋다는 한약을 혜윤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혜윤은 웃으며 받았어요. 그리고 명숙이 돌아간 뒤 싱크대 앞에 서서 검은 봉지를 한참 내려다보다가 끝내 마시지 못하고 싱크대 아래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눈물은 흘리지 않았어요. 다만 수도꼭지를 잠그는 손에 힘이 조금 더 들어갔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명숙이 혜윤을 따로 불러 앉혔어요. 거실 소파였습니다. 명숙은 차를 직접 따라주더니 서류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죠. 솔직히 말해줘야 우리 재혁이도 선택을 하지. 검사 결과 봤어. 내 쪽에 문제가 있대. 혜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저 그런 검사 받은 적 없는데요. 명숙이 봉투를 혜윤 쪽으로 밀었어요. 혜윤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난임 진단서였어요. 혜윤의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혜윤은 그 병원 이름조차 처음 보는 곳이었어요. 손가락이 종이 위에서 멈췄지만 혜윤은 천천히 봉투를 덮었습니다. 그날 밤 혜윤은 재혁에게 봉투를 내밀었어요. 이거 조작된 거예요. 저 이런 검사 받은 적 없어요. 재혁이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한참이었어요. 그러고는 낮게 말했죠. 어머니가 왜 그런 걸 만들겠어.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혜윤은 그 말에서 알았어요. 재혁은 자신을 미워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지켜줄 사람도 아니었죠. 혜윤은 서류를 받아들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는 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살며시 당겼죠. 그 조용함이 더 무거웠어요. 얼마 뒤 명숙이 재혁을 따로 앉혔습니다. 회사는 후계자가 있어야 돌아가. 혜윤이 착한 건 알아. 근데 착한 것만으로는 안 돼. 재혁은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명숙의 말이 끝난 뒤에도 한동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이미 기울기 시작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리고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재혁이 혜윤을 거실로 불렀어요. 혜윤이 나왔을 때 재혁은 소파에 앉아 손을 무릎 위에 얹고 있었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죠. 혜윤아. 혜윤이 멈췄습니다. 우리 여기서 멈추자. 말은 짧았어요. 혜윤은 그 말의 뜻을 바로 알았습니다. 되묻지 않았어요. 혜윤은 천천히 자신의 왼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루비 반지가 거실 불빛을 받아 조용히 빛나고 있었어요. 혜윤은 반지를 엄지로 한번 눌렀습니다. 빼려는 것처럼 보였지만 끝내 빼지 않았어요. 나가겠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혜윤이 현관으로 걸어갔어요. 재혁은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죠. 작고 조용한 소리였어요. 재혁은 그 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뒤에도 오랫동안 소파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재혁은 한참 동안 사진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봉투 안에 넣었습니다. 서재에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고 책상 위 서류들은 처음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죠. 밤의 정원에는 장미가 어둠 속에서도 붉게 번져 있었어요. 재혁이 유리창에 손바닥을 천천히 짚었습니다. 혜윤아. 낮고 무거운 목소리였어요. 왜 내 반지가 저 아이 손에 있는 거냐? 차가운 유리창에 닿은 손바닥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장미는 아무 대답도 없이 바람에 흔들렸어요. 그 반지가 다은의 손에 오기까지는 긴 세월이 있었습니다. 버스는 밤새 달렸습니다. 서울을 벗어나자 창밖은 빠르게 어두워졌어요. 혜윤은 창가 자리에 앉아 이마를 유리에 가볍게 기댔습니다. 차가운 감촉이 볼을 타고 번졌죠. 짐은 작은 가방 하나가 전부였어요. 갈아입을 옷 몇 벌과 통장, 그리고 손에 낀 루비 반지. 그것뿐이었습니다. 혜윤은 창밖을 보지 않았어요. 눈을 뜨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터널을 지날 때마다 유리창에 자신의 얼굴이 비쳤다가 사라졌죠. 혜윤은 그 얼굴을 외면하듯 고개를 조금 틀었어요. 버스가 부산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빛이 희미하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혜윤은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사람들 틈에 섞여 내렸어요. 혜윤이 자리를 잡은 곳은 부산 중구 골목 안쪽의 작은 월세방이었어요. 반지하였습니다. 창문으로 보이는 것이라고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끝뿐이었죠. 바닥이 조금 습했고 벽 한쪽에는 곰팡이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혜윤은 짐을 내려놓고 방 안을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오래 서 있었어요. 그러고는 가방을 열어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며칠 뒤 혜윤은 법원에 낼 개명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정혜윤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싶었던 건 아니었어요. 다만 그 이름으로는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았죠. 혜윤은 펜을 들고 새 이름을 또렷하게 써내려갔어요. 정혜원.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글자가 반듯하게 완성됐어요. 혜윤은 서류를 접어 가방 안에 넣고 방불을 켰습니다. 노란 불빛 아래 혼자였지만 주저앉지 않았어요. 며칠 동안 시장과 식당을 돌며 물어본 끝에 혜윤은 부산시장 안쪽의 작은 반찬 가게에서 일을 구했습니다. 부산시장 안쪽에 있는 반찬 가게였어요. 새벽 5시에 나와 나무를 묻히고 생선을 조리고 깍두기를 담그는 일이었습니다. 손이 고추기름에 물들어 붉게 변했고 칼질을 오래 하다 보면 손목이 저렸어요. 손님들은 가끔 반말을 섞어가며 값을 깎았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짜? 간 좀 봤어요? 혜윤은 웃으며 받아냈어요. 죄송합니다. 다음엔 더 신경 쓸게요. 고개를 숙이면서도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장사가 끝나면 혜윤은 남은 반찬 한 가지를 챙겨 골목길을 걸었어요. 좁은 방에 돌아와 밥을 한 그릇 지어 혼자 먹었습니다. 반찬 하나, 밥 한 그릇. 수저 소리만 조용히 울렸죠. 집을 나온 지 한 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몸이 이상했어요. 아침마다 속이 울렁거렸고 냄새에 민감해졌습니다. 반찬 가게 생선 냄새를 맡다가 몇 번 뒤로 물러선 적도 있었죠. 피곤한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동네 병원에 한번 가보는 게 낫겠다 싶어 퇴근길에 들렀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임신 구주예요. 혜윤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벽을 봤어요. 창문을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신의 아랫배를 내려다봤죠. 아이 못 낳는 여자라고 쫓겨난 날 이미 아이를 품고 있었던 겁니다. 이혼할 때 이미 임신 초기였고 한 달이 지나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어요. 세상이 아득하게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의사가 뭔가를 더 말하고 있었지만 혜윤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병원을 나온 혜윤은 한동안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옆을 스쳐 지나갔어요. 아무도 혜윤을 보지 않았죠. 혜윤은 가방에서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화면을 켜고 연락처를 열었어요. 윤재혁이라는 이름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전화를 걸지 않았어요. 돌아갈 수 없다. 다시 그 집 문을 두드릴 수는 없다. 혜윤은 전화기를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걷기 시작했어요. 느렸지만 멈추지 않았죠.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배가 불러오면서 반찬가게 일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됐어요. 가게 주인이 눈치를 채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기 전에 혜윤이 먼저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앉아서 할 수 있는 부업을 찾았어요. 쇼핑백 손잡이를 끼우는 일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손을 움직여야 했고 단가가 낮아 몇 시간을 해도 얼마 되지 않았죠. 손가락 마디가 트고 손등이 갈라졌어요. 월세를 내고 나면 남는 돈은 거의 없었지만 혜윤은 하루도 손을 쉬지 않았습니다. 이혼 후 8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혜윤은 혼자 부산의 작은 산부인과에 짐을 들고 들어섰어요. 입원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보호자 이름을 쓰는 칸에 아무것도 적지 않았어요. 간호사가 한번 보더니 더 묻지 않고 서류를 받아갔습니다. 진통이 시작됐어요. 옆 병실에서 남편이 아내 손을 꼭 잡아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아, 잘하고 있어라는 목소리가 벽을 넘어왔죠. 혜윤은 소리를 참았어요. 이를 악물고 침대 시트를 두 손으로 쥐었습니다. 그러다 손가락 하나가 루비 반지 위에 닿았어요. 혜윤은 반지를 꼭 쥐었습니다. 딸이 태어났어요. 간호사가 아이를 혜윤의 품에 안겨줬습니다. 아무도 없는 병실이었어요. 축하한다는 말을 건넬 사람도 함께 기뻐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혜윤은 아이의 얼굴을 내려다봤어요. 작고 붉은 얼굴이었습니다. 눈을 꼭 감은 채 조금 찡그리고 있었죠. 이름을 생각했어요. 오다은. 이 아이에게만은 따뜻한 날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혜윤이 오래전 혼자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이름이었어요. 혜윤의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눈물이 볼을 타고 조용히 흘러내렸어요.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작은 손가락을 오므렸다 폈습니다. 혜윤이 그 손 위에 자신의 손가락을 살며시 얹었어요. 퇴원 날이었습니다. 혜윤은 한 팔로 아이를 안고 수납 창구 앞에 섰어요. 창구 직원이 계산서를 내밀었습니다. 혜윤이 통장에서 돈을 꺼내냈어요. 직원은 영수증을 무심하게 밀어줬습니다. 혜윤은 영수증을 받아 가방 안에 접어넣고 아이를 고쳐 안았어요.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바람이 아이의 포대기를 살짝 흔들고 지나갔어요. 혜윤은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걷기 시작했어요. 걸음이 느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그렇게 혼자가 된 혜원은 부산의 좁은 방에서 다은을 키웠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도시락을 쌌어요. 밥을 고슬고슬하게 지어 작은 통에 담고 반찬을 하나씩 얻는 동안 다은은 유치원 가방을 들고 현관에서 기다렸습니다. 혜원이 도시락 뚜껑을 닫고 나오면 다은이 손을 내밀었어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골목을 걸었습니다. 혜원의 손은 늘 따뜻했어요. 반찬가게 일로 갈라지고 트었지만 다은의 손을 잡을 때만큼은 꼭 쥐어주는 손이었습니다. 다은이 6살이 되던 여름이었어요. 소풍날이었습니다. 자리를 펴고 앉은 아이들 사이에서 짝꿍이 복숭아 한 조각을 내밀었어요. 다은이 받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입술이 부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연락을 받은 혜원이 뛰어왔습니다. 다은의 얼굴을 보자마자 아이를 들쳐 업고
그대로 달렸어요. 버스도 기다리지 않고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혜원의 숨이 턱까지 차 있었지만 다은을 내려놓지 않았어요. 복숭아 알레르기였습니다. 의사는 혹시 모를 응급 상황에 대비해 에피펜을 처방해 주었습니다. 혜원은 그날부터 에피펜을 늘 챙기기 시작했어요. 다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엄마가 꼭 챙길 거야. 숨이 답답해지거나 입술이 부으면 바로 어른한테 말해야 해. 알았지? 다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혜원은 에피펜 하나는 자신이 챙기고 하나는 다은의 작은 가방 안쪽 주머니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날 이후 혜원은 가방을 챙길 때마다 에피펜부터 확인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다은이 조금 더 자란 뒤에는 혜원이 직접 에피펜 사용법도 가르쳐 줬어요. 어디에 놓고 어떻게 쓰는지 망설이지 말고 바로 써야 한다는 것까지 몇 번이고 확인시켰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간 다은이 어느 날 혜원 옆에 풀이 죽어 앉았어요. 친구들이 복숭아 주스 마시는데 나는 못 마셔. 혜원이 잠깐 다은을 바라봤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녁 늦게 퇴근하면서 수박 한 통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냉장고에 넣어 차갑게 식혀뒀다가 저녁을 먹고 나서 크게 잘라 다은 앞에 내밀었어요. 복숭아 대신 이거야. 더 맛있어. 다은이 수박을 한 입 베어 물더니 웃었습니다. 혜원도 웃었어요. 넉넉한 저녁은 아니었지만 그날만큼은 수박 한 조각이 참 달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혜원은 반찬 가게 일을 계속했습니다. 식당 일도 했고 건물 청소 일도 했어요. 다은이 중학교에 들어가고 고등학교를 마치고 20을 넘기는 동안 혜원은 늘 그 자리에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기침이 잦아졌어요. 처음에는 환절기 탓이라 했습니다. 다은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자리를 피해 기침을 삭혔어요. 반찬 가게 사장이 어느 날 넌지시 물었습니다. 요즘 얼굴이 왜 그래요? 어디 안 좋아요? 혜원이 손을 저으며 웃었어요. 괜찮아요. 환절기라서요. 사장이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혜원은 이미 다음 반찬을 묻히고 있었습니다. 다은이 26살이 되던 봄, 혜원의 병세는 급격히 나빠졌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된 혜원이 반찬 가게 주방에서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진단이 나왔어요. 의사는 입원 치료를 권했지만 병원비와 간병비를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혜원은 끝까지 통원으로도 괜찮다고 우겼어요. 다은이 일을 하나 더 늘렸습니다. 낮에는 카페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편의점 계산대에 섰어요. 그만해. 네가 그렇게까지 할 거 없어. 혜원이 말렸습니다. 엄마가 쉬면 되잖아. 다은이 가방을 들고 나가는 뒷모습을 혜원은 말없이 바라봤어요. 입술을 꼭 다물었지만 이불 위에 놓인 손끝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병상에 누운 날이 많아지면서 혜원은 옛날 이야기를 자주 꺼냈어요. 부산으로 내려오던 버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름을 바꾸던 날 이야기도 했어요. 다은을 처음 품에 안던 날 아무도 없는 병실에서 혼자 울었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다은이 조용히 듣다가 물었어요. 아버지는요? 혜원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좋은 사람이었어. 하지만 엄마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기도 했어. 그것뿐이었어요. 이름도 어디에 있는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은은 더 묻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혜원이 다은의 손을 가만히 잡았어요. 그러고는 머리맡 서랍에서 작은 것을 꺼냈습니다. 루비 반지였어요. 금빛 바탕에 붉은 루비가 박힌 오래되고 소박한 반지였습니다.
혜원이 다은의 왼손 약지에 반지를 천천히 끼워줬어요. 이건 내 아버지가 나에게 준 반지야. 안쪽에 이름이 새겨져 있어. 언젠가 네가 알게 될 날이 올 수도 있어. 혜원이 힘겹게 손짓했습니다. 안쪽에 이름이 있어. 다은은 반지를 손가락 끝으로 살짝 빼내 안쪽을 확인했어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재혁혜윤. 다은은 그 이름들을 천천히 읽었어요. 재혁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혜윤이라는 이름도 낯설었죠. 평생 어머니를 정혜원으로만 알고 자랐으니 반지 속의 혜윤이 어머니의 옛 이름이라는 사실을 다은은 알 수 없었어요. 엄마, 이 혜윤이 누구야? 혜원은 대답하려는 듯 입술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대신 다은의 손만 더 꼭 쥐었습니다. 그날 이후 혜원은 말을 점점 줄였어요. 며칠 뒤 혜원은 다은의 손을 잡은 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다은이 혼자 장례를 치렀어요. 연락할 친척도 함께 울어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은은 빈소를 지키며 사흘을 버텼어요. 장례가 끝나고 다은은 강릉으로 내려갔습니다. 어머니가 부탁했던 곳이었어요. 안목 바닷가였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다은은 유골이 담긴 통을 열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일렁였어요. 엄마, 여기 좋아?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하얀 재가 바람을 따라 바다 쪽으로 조용히 흩어졌습니다. 다은은 그 모습을 끝까지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어요. 돌아서며 다은은 루비 반지를 꼭 쥐었습니다. 며칠 뒤 다은은 구인 공고 하나를 보게 됐어요. 부산에는 더 이상 붙잡을 가족도 돌아갈 집도 없었습니다. 한남동 저택 가정부 구함. 숙식 제공. 다은에게는 그 숙식 제공이라는 말이 가장 크게 보였습니다. 그렇게 다은은 낡은 캐리어를 끌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며칠 뒤 그녀는 붉은 장미가 핀 한남동 저택 앞에 섰고 그곳에서 처음 윤재혁 회장과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다은의 조용한 저택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저택 생활이 2주째로 접어들었습니다. 다은은 이제 저택의 동선을 어느 정도 익혔어요. 어느 복도에서 재혁과 마주칠 수 있는지, 어느 시간에 문상철이 점검을 도는지, 나옥분이 언제 주방에서 나오는지까지 몸으로 기억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조심스러웠어요. 발소리를 죽이고 걸었고 말은 꼭 필요할 때만 했습니다. 나옥분은 여전히 날이 서 있었어요. 그날도 아침 일찍 다은을 불러 세웠습니다. 회장님 차는 브랜드, 물 온도, 찻잔 위치까지 다 정해져 있어요. 어제 찻잔 위치가 틀렸어. 다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나옥분이 돌아서며 혀를 찼어요. 문상철은 그 옆에서 아무 말 없이 지켜봤습니다. 거들지도 막지도 않았어요. 다은은 입술을 꼭 다물고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오후였어요. 다은이 서재 앞 복도를 닫고 있을 때 서재 문이 잠깐 열렸습니다. 문틈으로 재혁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창가에 서서 정원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등이 고닫지만 어깨 어딘가에 무게가 얹혀 있는 것 같았어요. 아주 쓸쓸한 등이었습니다. 다은은 눈을 떼고 걸레질을 계속했어요. 잠시 뒤 복도에서 재혁과 마주쳤습니다. 재혁이 걸음을 멈추지는 않았어요. 다은도 한쪽으로 비켜서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혁의 시선이 잠깐 다은의 손 쪽으로 향했어요. 루비 반지가 있었습니다. 재혁이 시선을 거두고 지나갔어요. 다은은 그가 왜 자꾸 자신의 손을 보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였어요. 나옥분이 준비한 디저트가 식탁에 올라왔습니다. 외부 업체에서 들어온 크림 케이크였어요.
원래 저택 식단에는 복숭아가 오르지 않았지만 그날 케이크 크림 안에 복숭아 피레가 섞여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재혁이 수저를 내려놓고 포크를 들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이상했습니다. 목 안쪽이 조여드는 느낌이 들었어요. 재혁이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얼굴이 달아오르기 시작했어요. 눈 주위가 붓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이 당황했어요. 나옥분이 입을 가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회장님, 얼굴이 왜 그러세요? 문상철이 119를 부르러 뛰었어요. 누군가는 물을 떠왔습니다. 저택 식당이 순식간에 뒤집혔어요. 그때였습니다. 다은이 늘 가지고 다니던 가방에서 에피펜을 꺼냈어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재혁 옆으로 빠르게 다가가 허벅지 위치를 잡았어요. 회장님, 잠깐만 참으세요. 짧은 말이었습니다. 에피펜을 정확하게 눌렀어요. 재혁의 눈이 다은을 향했습니다. 거칠게 막히던 숨이 조금씩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에 붓기는 남아 있었지만 재혁의 눈빛이 조금씩 돌아왔어요. 나옥분이 눈이 커진 채 굳어 있었어요. 문상철이 돌아오다 멈춰서서 다은을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해 재혁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재혁은 병원 이송을 거절했습니다. 대원들이 몇 차례 더 권했지만 재혁은 짧게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구급대원들은 한동안 혈압과 호흡을 확인한 뒤에야 돌아갔습니다. 주방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다은이 식기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주방이었어요. 재혁이 들어왔습니다. 다은이 손을 멈추고 돌아봤어요. 재혁이 낮게 물었습니다. 에피펜을 왜 갖고 다니느냐? 다은이 잠깐 재혁을 바라봤어요. 저도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어요. 어릴 때부터요. 어머니가 늘 챙기라고 하셔서요. 재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다은이 다시 설거지로 손을 돌렸어요. 재혁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어요. 재혁도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였어요. 그 사실이 재혁의 마음을 더 세게 흔들었죠. 루비 반지,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품이라는 말, 반지 안쪽에 혜윤이라는 이름, 그리고 같은 복숭아 알레르기. 재혁은 더 이상 우연이라고만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재혁은 다은의 옆모습을 오래 바라봤어요. 설거지 물소리가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재혁이 먼저 물었어요.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셨나? 다은이 손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정혜원이요. 재혁이 눈을 내렸어요. 한참 후에 재혁이 주방을 나갔습니다. 다은은 등 뒤로 멀어지는 발소리를 들으며 설거지를 마쳤어요. 왜 그런 걸 묻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이상하게 마음 한쪽이 불안해졌어요. 다은은 불을 끄고 주방을 나왔습니다. 그날 밤 늦게였어요. 재혁이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잠깐 화면을 바라보다가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가 갔습니다. 권도식입니다. 재혁이 낮게 말했어요. 오다은 씨에 대해 조용히 알아봐. 특히 어머니 쪽 기록을. 짧은 침묵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혁이 전화를 끊었어요. 서재 창밖으로 정원의 장미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재혁은 한동안 그 어둠을 바라봤어요. 손이 책상 위에 가만히 놓여 있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권도식이 서류 봉투를 들고 재혁의 서재로 들어왔어요. 탁자 위에 봉투를 내려놓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혁은 봉투를 바로 열지 않았어요. 잠시 그것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정혜원. 개명 전 이름은 정혜윤입니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간 뒤 이름을 바꾼 기록이 있습니다. 권도식의 목소리가 조용하고 차분했어요. 출산 기록도 있습니다. 권도식이 봉투 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탁자 위에 펼쳤어요. 부산의 산부인과 기록이었습니다. 정혜은, 출산일, 오다은, 재혁이 날짜를 확인했어요. 손가락이 날짜 위에서 멈췄습니다. 이혼 후 8달 뒤였어요. 재혁은 계산했습니다. 이혼할 당시 혜은은 이미 임신 초기였습니다. 아이 못 낳는 여자라고 쫓겨났던 그 순간 이미 아이를 품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재혁이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일어서지 못했어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은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어요. 정원의 장미가 흔들렸습니다. 권도식이 조용히 말했어요. 자리를 비워드릴까요? 재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권도식이 서재를 나갔어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재혁이 주방 쪽으로 걸어갔어요. 다은이 싱크대 앞에서 채소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재혁이 문 앞에서 멈췄어요. 잠깐 앉겠나? 다은이 손을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재혁의 얼굴이 평소와 달랐어요. 무언가를 오래 눌러온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다은은 손을 닫고 조심스럽게 식탁 앞에 앉았어요. 재혁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말을 꺼내기까지 시간이 걸렸어요. 부탁이 하나 있어. 다은이 기다렸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해줄 수 있겠나? 다은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재혁이 말을 이으려는데 다은이 먼저 물었습니다. 혹시 저 어머니를 아세요? 재혁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침묵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죠. 다은의 시선이 내려갔어요. 왼손 약지에 루비 반지를 봤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멈췄어요. 반지를 손가락 끝으로 살짝 쥐었습니다. 어머니가 끝까지 말하지 않으셨어요. 다은의 목소리가 낮았어요. 그래서 저도 알고 싶습니다. 재혁이 다은을 바라봤습니다. 다은이 고개를 들어 재혁을 마주봤어요. 두 사람은 잠깐 그렇게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며칠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다은은 평소처럼 일했습니다. 채소를 다듬고 식기를 닦고 복도를 쓸었어요. 하지만 손을 움직이면서도 마음 한쪽이 내내 무거웠습니다. 밤에는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어머니 사진을 꺼내 들여다보다가 다시 넣기를 반복했습니다. 두 사람의 동의로 검사는 조용히 진행됐습니다. 결과가 나온 날 재혁은 검사기관에서 전달된 봉투를 먼저 받았습니다. 재혁이 먼저 받았습니다. 서재에서 혼자 봉투를 열었어요. 결과지를 펼쳤습니다. 친자관계 성립. 가능성 99.99%. 재혁은 결과지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 자세로 오래 있었어요. 서재 안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재혁이 다은을 찾아갔어요. 다은은 저택 뒤편 직원 숙소방에 있었습니다. 재혁이 문 앞에서 조심스럽게 노크했어요. 잠시 뒤 다은이 문을 열었습니다. 재혁이 결과지를 내밀었어요. 다은이 받아서 읽었습니다. 친자관계 성립. 가능성 99.99%. 다은의 손이 떨렸어요. 종이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재혁이 먼저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는 내 아내였어.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어요. 내가 지키지 못했어. 그리고 너는 목이 막혔습니다. 내 딸이야. 다은이 결과지를 천천히 내렸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지만 다은은 눈을 내리깔지 않았어요. 재혁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왜 말 안 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조용한 말이었어요. 재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은이 한 발짝 물러나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돌아섰어요. 들어오세요. 재혁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가 아버지와 딸이라는 사실을 안 채 같은 방에 앉았습니다. 좁은 방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저택 정원이 보였어요. 장미가 저녁빛을 받아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재혁이 오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다은은 무릎 위에 손을 얹은 채 앉아 있었어요. 루비 반지가 저녁빛에 조용히 빛났습니다. 한참이 지났어요. 다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힘드셨어요. 재혁이 눈을 감았어요. 혼자 저를 키우시면서 한 번도 힘들다고 하신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알았거든요. 새벽에 혼자 앉아 계신 적이 많으셨으니까요. 재혁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어요. 지금 당장 다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다은이 낮게 말했어요. 그래도 오늘 피하지 않고 말해주신 건 고맙습니다. 재혁이 눈을 떴습니다. 다은을 바라봤어요. 다은은 재혁과 눈을 마주치고 있었습니다. 피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이날의 전부였습니다. 완전한 용서도 따뜻한 포옹도 없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그렇게 처음으로 아버지와 딸로 같은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오랜 세월에 비하면 작지 않은 시작이었어요. 친자 확인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택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재혁이 다은을 대하는 방식이 조금 바뀐 것을 문상철이 눈치챘습니다. 하지만 이유를 아는 사람은 재혁과 권도식 뿐이었어요. 나머지 직원들은 그저 회장이 왜 갑자기 신입 가정부를 신경 쓰는지 이상해했습니다. 누군가는 먼 친척 아니냐고 했고, 누군가는 다은이 회장에게 무슨 사정을 말한 것 아니냐고 수군거렸어요. 하지만 누구도 다은이 회장의 딸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다은은 평소처럼 일했어요. 채소를 다듬고 식기를 닦고 복도를 쓸었습니다. 손을 움직이면서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어제 일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다은은 멈추지 않았어요. 멈추면 더 이상한 기분이 들 것 같았습니다. 아침 나절이었어요. 재혁이 주방으로 내려왔습니다. 다은이 싱크대 앞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재혁이 다은 옆에 서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주방 일은 그만해도 된다. 다은이 손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편합니다. 재혁이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잠깐 다은의 옆모습을 바라보다가 주방을 나갔어요. 다은은 재혁이 나간 뒤에도 한동안 같은 자리에서 채소를 다듬었습니다. 손이 조금 뻣뻣했어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재혁이 나옥분을 불렀어요. 오다은 씨가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아나? 나옥분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런 걸 물어본 적이 없으니 알 리가 없었어요. 모르겠는데요, 회장님. 재혁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직접 다은을 찾아갔습니다. 다은이 복도를 닦고 있었어요. 재혁이 옆에 서자 다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이 있나? 다은이 잠깐 생각했어요. 뜬금없는 질문이었지만 다은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호박죽이요. 재혁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은은 재혁이 돌아서는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다시 걸레를 들었습니다. 저녁 무렵이었어요. 다은이 혼자 저택 정원 벤치에 나와 앉았습니다. 5월의 저녁 공기가 서늘했어요. 정원의 붉은 장미가 저녁빛을 받아 짙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다은은 왼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루비 반지를 빙글빙글 돌렸어요. 잠시 뒤 재혁이 정원으로 나왔습니다. 다은이 있는 것을 보고도 돌아서지 않았어요. 천천히 걸어와 벤치 옆에 섰습니다. 옆에 앉아도 되겠나? 다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혁이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정원을 바라봤어요. 장미 사이로 저녁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재혁이 먼저 말했어요. 어머니 이야기 들을 수 있겠나? 다은이 잠깐 손을 멈췄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제가 먼저 물어볼게요. 재혁이 기다렸습니다. 왜 엄마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낮고 담담한 목소리였어요. 따지는 것도 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알고 싶다는 눈빛이었어요. 재혁이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혜윤을 몰아세웠던 일, 조작된 진단서, 그리고 그때 자신이 얼마나 약했는지. 말하는 동안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어요. 눈을 내리깔고 정원 바닥을 봤습니다. 변명하는 게 아니야. 내가 틀렸어. 다은이 들었어요. 끝까지 들었습니다. 표정이 없었어요. 재혁이 말을 마쳤을 때 다은은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천천히 일어섰어요. 들었어요. 그것뿐이었습니다. 다은이 정원을 가로질러 저택 안으로 들어갔어요. 재혁은 혼자 벤치에 남았습니다. 장미가 바람에 조용히 흔들렸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재혁이 다은의 숙소방 앞에 작은 간식을 두고 간 날이 있었어요. 다은이 퇴근 후 방으로 돌아오다 발견했습니다. 바닥에 작은 봉지가 놓여 있었어요. 안에는 아직 온기가 남은 호두과자 몇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포장지 한쪽이 서툴게 접혀 있었어요. 다은은 한참 바라봤어요. 봉지를 집어 방 안으로 들고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먹지는 못했어요. 어머니 사진 옆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사진 속 혜원이 웃고 있었어요. 엄마, 나 어떻게 해야 해?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어요. 재혁이 서재에서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반지를 샀던 날의 영수증이 있었어요. 종이가 누렇게 바랬고 글씨가 흐려져 있었습니다. 재혁이 영수증을 꺼내 한참 들여다봤어요. 혜윤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혜윤이 웃으며 말했죠. 이걸로 충분해요. 당신이 끼워준 거잖아요. 재혁이 영수증을 다시 접어 서랍에 넣었어요. 서랍을 닫았습니다. 서재 창밖으로 정원이 보였어요. 장미가 어둠 속에서 붉은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재혁은 한동안 그 빛을 바라봤어요. 딸이 있었습니다. 26년을 몰랐던 딸이 지금 이 저택 안에 있었어요. 그 사실이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린 혜윤의 시간이 다은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재혁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래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 무렵 저택 안팎으로 한성재과 분위기가 바빠지고 있었습니다. 창립 50주년 기념 신제품 출시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재혁이 오래전부터 구상했고 연구팀과 함께 마지막까지 다듬어온 레시피였습니다. 회사의 미래가 걸린 제품이었고 그 레시피 원본은 저택 서재 금고에 보관되어 있었죠. 어느 날 오후 박민규 전무가 저택을 방문했어요. 신제품 관련 보고 자리였습니다. 재혁과 마주 앉아 서류를 넘기던 박민규가 자연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신제품 보안 쪽은 문제 없겠습니까? 경쟁사 쪽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재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료 관리는 내가 직접 보고 있습니다. 박민규가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끔하고 점잖은 웃음이었어요. 재혁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였어요. 박민규는 신제품 보고 때문에 서재 주변을 오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그의 동선을 이상하게 보는 사람은 없었어요. 잠시 자리를 비웠다 돌아온 박민규가 재혁에게 인사를 하고 저택을 나섰습니다. 문상철은 평소처럼 서재 문단속을 확인하다가 금고 잠금 장치가
제대로 닫혀 있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곧바로 재혁에게 보고했고 재혁이 직접 금고 안을 확인했어요. 레시피 원본이 없었습니다. 문상철이 재혁에게 곧바로 보고했어요. 재혁의 얼굴이 단단하게 굳었습니다. 즉시 저택안을 확인해 저택안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날 오전 다은이 서재 앞 복도 청소를 맡았어요. 문이 잠깐 열려 있는 사이 문상철에게 쟁반을 건네기 위해 서재 문 앞에 잠시 섰던 기록이 있었습니다. 다은이 그날 서재 앞에 있었다는 말이 나오자 직원들의 시선이 하나둘 다은에게 꽂혔습니다. 문상철이 직원들 방을 차례로 점검했습니다. 다은의 숙소 차례가 됐어요. 다은이 문을 열었습니다. 숨길 것이 없었으니까요. 문상철이 방 안을 천천히 살폈어요. 침대, 책상, 창가 순으로 시선을 돌리다가 낡은 캐리어 앞에서 멈췄습니다. 다은이 처음 저택에 들어올 때 끌고 온 바로 그 캐리어였어요. 다은은 떨리는 손으로 캐리어를 열어 보였습니다. 문상철이 안쪽 포켓을 확인하는 순간 접힌 종이가 나왔어요. 레시피 서류 일부였습니다. 문상철의 표정이 굳었어요. 다은이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이거 저 모르는 거예요.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하지만 서류가 자신의 캐리어에서 나온 이상 그 말을 고지곳대로 믿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레시피 서류 일부가 다은의 캐리어에서 나왔다는 말은 곧 직원들 사이에 퍼졌어요. 직원들이 다은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나옥분이 팔짱을 끼고 말했어요. 가정부 방에서 그런 게 나왔다면서요. 처음부터 좀 이상하긴 했어요. 누군가 낮게 수군거렸습니다. 숙식 제공이라니까 들어왔다더니 처음부터 다른 생각이 있었던 거 아니야? 다은은 그 말들을 들으며 서 있었어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발밑이 꺼지는 것 같았지만 다은은 고개를 들고 있었어요. 그때 재혁이 들어왔습니다. 직원들이 일제히 조용해졌어요. 재혁이 다은을 따로 불렀습니다. 두 사람이 복도 한쪽에 섰어요. 재혁이 낮게 말했습니다. 절차상 확인해야 할 게 있다. 다은이 재혁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나는 네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은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입술을 꼭 다물었어요. 정말 믿으세요? 재혁이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믿는다. 그래서 더 정확히 밝혀야 한다. 다은이 고개를 숙였어요. 목 뒤가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지만 코끝이 찡했어요. 그날 저녁 늦게였습니다. 박민규가 사건 보고를 들었다며 다시 저택을 찾았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재혁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심려 마십시오. 직원 교체가 필요하다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재혁이 박민규를 바라봤어요. 짧게 말했습니다. 아직 조사 중이야. 박민규의 입가에서 웃음이 사라졌어요. 그는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직원들이 식당에 모였지만 다은은 혼자 주방 구석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옆에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숟가락을 들고 밥을 떴지만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꼭꼭 씹었어요. 이 상황이 낯설지 않다고 생각하려 했지만 나쁜 사람 소리는 처음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다은은 정원으로 나갔어요. 5월의 밤 공기가 서늘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루비 반지를 내려다봤어요. 엄마도 이런 적 있었어?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날, 정원 어딘가에서 바람이 불었어요. 붉은 장미 한 잎이 느릿하게 벤치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다은은 그 꽃잎을 한동안 바라봤어요. 그러고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때 권도식이 서류철을 들고 저택 복도를 빠르게 지나갔어요. 무언가를 확인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다은은 그 뒷모습을 잠깐 바라보다가 숙소로 들어갔어요. 비서실장 권도식은 그날 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저택 CCTV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돌렸어요. 박민규가 회의를 마치고 자리를 비운 시간대가 있었습니다. 화장실 방향이 아니었죠. 서재 쪽 복도를 지나간 흔적이 카메라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권도식이 기록을 멈추고 다시 돌려봤습니다. 같은 장면이 반복됐죠. 다음 날 이른 아침이었어요. 권도식이 박민규의 통화 기록과 외부 접촉 내역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경쟁사 관계자와 주고받은 연락이 나왔어요. 날짜가 신제품 출시 준비 시기와 정확히 맞아떨어졌죠. 권도식이 서류를 들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재혁이 서류를 한 장씩 넘겼어요. CCTV 화면 캡처, 통화 기록, 외부 접촉 내역까지 한 장 한 장 확인할 때마다 재혁의 턱 선이 단단하게 굳어갔습니다. 권도식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박민규 전무입니다. 경쟁사 측과 연락한 기록도 나왔습니다. 재혁이 서류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어요. 오래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 정원의 장미가 아침 햇살을 받아 붉게 빛나고 있었지만 재혁은 그 빛을 보지 않았죠. 데려와. 짧고 낮은 말이었습니다. 얼마 뒤 박민규가 저택 응접실에 들어섰어요. 여전히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표정도 침착했죠. 재혁이 소파에 앉아 있었고 권도식이 그 옆에 서 있었어요. 다은의 방을 함께 확인했던 문상철과 몇몇 직원들도 사실 확인을 위해 응접실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재혁이 증거 서류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어요. 박민규가 시선을 내렸다가 이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회장님. 재혁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권도식이 통화 기록을 하나씩 펼쳤습니다. 날짜, 시간, 상대방 이름. 박민규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그래도 버텼습니다. 이게 저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였어요. 권도식이 마지막 서류 한 장을 탁자 위에 내밀었습니다. 경쟁사 담당자에게 보낸 파일 전송 기록이었어요. 날짜와 파일명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박민규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어요. 손끝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결국 박민규는 더 버티지 못했어요. 레시피를 넘기려 했습니다. 그 가정부 방에 서류 일부를 넣어두면 의심이 그쪽으로 갈 거라 생각했습니다. 응접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나옥분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문상철은 눈을 내리깔고 있었어요. 직원들은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박민규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비웃듯 말했어요. 회장님이 저 가정부를 그렇게 감싸는 이유가 있었군요. 재혁이 박민규를 바라봤습니다. 천천히였어요. 그러고는 응접실 안 직원들을 한번 조용히 후쳤습니다. 문상철, 나옥분, 그리고 그 자리에 서 있던 모든 사람들. 잠깐의 침묵이었어요. 가정부 하나가 아니다. 재혁의 목소리가 낮고 분명했습니다. 내 딸이다. 응접실 안이 돌처럼 굳어버렸어요. 나옥분의 눈이 커졌습니다. 문상철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내렸어요. 누구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재혁이 박민규를 바라봤어요.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그 입 닫고 나가. 다은은 문상철의 연락을 받고 응접실 앞 복도에 와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말만 들었을 뿐 안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는 알지 못했어요. 복도 한쪽 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응접실 문이 두텁게 닫혀 있었죠. 그때였어요. 재혁의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렸습니다. 내 딸이다.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목 안쪽이 조여드는 것 같았지만 다은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잠시 뒤 응접실 문이 열렸어요. 박민규가 나왔습니다. 다은과 눈이 마주쳤죠. 그는 잠깐 멈추더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다은이 시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서서 박민규를 바라봤어요. 박민규가 먼저 눈을 돌리고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응접실 안에서 직원들이 하나둘 나왔어요. 다은을 보는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와는 전혀 다른 눈빛이었죠. 9분이 다은 앞에서 시선을 피했어요.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재혁이 마지막으로 응접실을 나왔어요. 다은이 서 있는 것을 봤습니다. 다은도 재혁을 바라봤어요. 두 사람은 복도 한가운데서 잠깐 그렇게 마주 서 있었습니다. 다은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직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재혁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고맙습니다. 재혁이 정면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당연한 거야. 두 사람은 그렇게 복도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말이 더 이어지지 않았어요. 저택 창밖으로 봄 햇살이 정원 위로 환하게 쏟아지고 있었죠. 붉은 장미가 햇살 속에서 선명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다은이 루비 반지를 내려다봤어요. 금빛 바탕에 붉은 루비가 햇살을 받아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반지를 끼워주던 어머니의 손이 떠올랐어요. 가느다랗고 따뜻했던 손이었습니다. 엄마 봤어? 소리 없는 물음이었어요. 정원의 장미가 바람에 살며시 흔들렸습니다. 며칠이 지난 뒤였습니다. 재혁이 다은을 찾아왔어요. 다은이 주방에서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나오던 참이었습니다. 재혁이 복도 한쪽에 서 있었죠. 강릉에 같이 가겠나? 다은이 잠깐 재혁을 바라봤습니다. 재혁이 낮게 덧붙였어요. 내 어머니께 늦게라도 인사드리고 싶다. 그제야 다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이었어요. 그날만큼은 운전기사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재혁이 직접 운전대를 잡았어요. 조수석에 다은이 앉았습니다. 출발하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죠. 라디오 소리만 낮게 흘렀어요. 강릉으로 향하는 도로 양옆으로 초록빛 산자락이 이어졌습니다. 한참을 달리다 재혁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내 어머니가 왜 그곳을 골랐는지 알 것 같아. 다은이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바다를 좋아하셨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냥 늘 바다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재혁이 더 묻지 않았어요. 다은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차 안의 공기가 무거웠지만 아까와는 조금 달랐죠. 억누르는 무게가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되는 무게였어요. 강릉 안목 바닷가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햇살이 바다 위에 넓게 깔려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갈매기 몇 마리가 하늘을 가로질렀죠. 재혁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다은이 뒤따랐어요. 다은은 노란색 긴팔 티셔츠에 검정 바지를 입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긴 웨이브 머리카락이 바닷바람에 살며시 흔들렸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바다 앞에 섰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빠져나가기를 반복했죠. 모래 위로 하얀 포말이 번졌다가 사라졌어요. 재혁이 천천히 바다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물가 가까이 섰어요. 한동안 파도를 바라봤습니다. 그러고는 입을 열었어요. 다은에게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혜윤아. 바람 속으로 낮게 번진 목소리였어요. 내가 너무 늦었다. 재혁이 잠깐 멈췄습니다. 파도가 한번 밀려왔다 빠져나갔어요. 네가 지킨 아이를 이제야 알아봤다. 목소리가 끝까지 고르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 그것뿐이었어요. 재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닦지 않았어요.
그냥 바다를 바라봤죠.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다은이 그 옆에서 재혁을 바라봤어요. 용서하고 싶은 마음과 어머니가 혼자 버텨온 세월을 생각하는 마음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두 마음이 가슴 안에서 부딪혔어요. 다은은 재혁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다를 향해 속으로 말했어요. 엄마, 나 여기 왔어. 파도가 조용히 밀려왔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다은의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볼을 타고 한 줄기 흘러내렸어요. 다은은 손등으로 눈가를 닦고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바다 앞에 더 서 있었어요. 누구도 먼저 돌아가자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조금 잦아들고 나서야 재혁이 조용히 차 쪽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강릉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차 안의 공기가 아까보다 가벼웠어요. 조금 전보다 숨쉬기가 편했습니다. 한참을 달리다 재혁이 말했어요. 배고프지 않냐? 다은이 창밖을 보다가 대답했습니다. 조금요. 재혁이 작게 웃었어요. 아주 짧은 웃음이었습니다. 소리도 거의 없었죠. 하지만 다은은 그 웃음을 봤어요. 두 사람의 첫 번째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저택에 돌아온 저녁이었어요. 주방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나옥부는 퇴근하고 없었죠. 재혁이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냄비를 꺼냈어요. 호박을 꺼냈습니다. 칼을 들었죠. 손이 서툴렀어요. 호박을 썰면서 두께가 제각각이었습니다. 불 조절도 어색했죠. 너무 세게 켰다가 줄이고 또 줄였다가 다시 올렸어요.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은이 주방으로 들어왔어요. 재혁이 냄비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다은이 그 모습을 보고 멈췄어요. 뭐 하세요? 재혁이 냄비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호박죽. 다은이 잠시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그러고는 조용히 옆에 앉았습니다. 재혁이 한참 저었어요. 죽이 천천히 걸쭉해졌습니다. 냄비 안에서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주방을 채웠어요. 재혁이 그릇에 조심스럽게 담았습니다. 다은 앞에 내밀었어요. 다은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숟가락 떴어요. 천천히 입에 넣었습니다. 다은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맛을 보는 것인지 아니면 무언가를 삼키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은이 말했어요. 엄마가 끓여주던 맛이랑은 달라요. 재혁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은이 숟가락을 다시 들었어요. 그래도 따뜻하네요. 재혁이 다은을 바라봤습니다. 다은은 죽을 보고 있었어요. 잠시 뒤 다은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예요. 재혁이 대답했어요. 기다리마. 짧은 말이었습니다. 내 엄마가 혼자 버틴 세월에 비하면 그쯤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다은이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다시 숟가락을 들어 죽을 먹었습니다. 재혁이 그 옆에 조용히 앉았어요.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같은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방 안에는 죽 끓던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어요. 따뜻하고 구수한 냄새였습니다. 다은이 숟가락을 쥔 왼손 약지에 루비 반지가 끼워져 있었어요. 주방 불빛이 붉은 루비에 조용히 반사됐습니다. 그 반지는 더 이상 아픈 과거만을 떠올리게 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다시 이어지기 시작한 가족의 표시처럼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완전한 용서도 뜨거운 포옹도 없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처음으로 같은 식탁에 앉아 같은 따뜻함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오랜 세월에 비하면 작지 않은 시작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한 가지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윤재혁은 26년을 기다렸어요. 아니,
정확히는 26년 동안 기다린 줄도 몰랐습니다. 그냥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린 뒤였죠.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없으신가요? 한마디 하지 못해서, 한번 찾아가지 못해서, 그냥 다음에 하면 되겠지 하다가 어느새 멀어진 사람. 재혁은 호박죽 한 그릇으로 시작했습니다. 서툴고 맛도 달랐지만 그게 시작이었어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딱 한 가지만 해보시겠어요? 지금까지 사연 봄날이었습니다.